대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 전환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죠. 주식시장 변동성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고요. 딱 매크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분과 함께 오늘 시간 꾸려가 보도록 할게요. 신한은행 WM본부 오건영 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딱 어떻게 보면은 절묘한 타이밍에 팀장님 나와주신 것 같아요. 주말 사이에 뭐 고공행진하던 미국도 약간은 쉬어가는 모습,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일본 증시에 대해서 흔들림 나와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꼼꼼하게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미국 쪽의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FOMC 다음 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나온 파월 의장의 코멘트를 보면 어떠한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증거를 찾고 있는 건지,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 지금 상황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먼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이제 의회 증언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왔고, 의회 증언의 핵심은요. 결국에는 연내 금리 인하는 할 것이다. 그리고 아주 멀리 떨어진 건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런 거죠. 현재 물가도 꽤 많이 안정이 돼 있고 6개월 평균 물가로 보면은 이 추세로 보면은 사실상 어느 정도 안정세 아니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연초에 있었던 방송에서요. 그 파월 의장한테 이제 질문을 해요. 얼마 정도 좋아져야지 되냐 물가가. 그랬더니 이제 파월 의장이 참 애매한 답을 하는데 지금 정도 수준으로 이어지면 된다. 그리고 더 좋아질 필요도 없이 지금 정도 수준이면 된다라는 이런 표현을 막 쓰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상 파월 의장은 물가의 레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좀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족을 하더라도 뭐가 문제냐면은 이런 만족세가 이어질 수 있는지 시간을 좀 두고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겁니다. 불이 굉장히 많이 피어다다가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불이 많이 꺼졌어요. 불씨 몇 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거의 꺼졌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불이 다시 켜지지 않는 걸 확인을 해야 우리가 금리 인하라는 기름을 부었을 때 문제가 안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차를 두고서 조금은 더 지켜보겠다라는 게 1번이고요. 파월 의장이 직접 한 얘기는 아니지만 다른 연준 위원들이 하고 있는 게 이걸 확신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물가의 안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가가 상품 물가, 서비스 물가, 그다음에 주거 물가가 있어요. 지금 상품 물가는 거의 디플레이션 레벨까지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안정이 됐고요. 주거 물가는 높은데 안정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비스 물가는 아직도 높은 편이죠.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평균 80 넘으면 돼요 했는데 상품 물가라는 국어 과목이 100점이 나와가지고 평균 80을 거의 다 온 겁니다.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각 과목별로도 최저 점수가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꽈락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서비스 물가와 주거 물가까지도 함께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걸 시간을 통해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 성급한 금리 인하까지는 좀 차분하게 기다려보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모든 것을 확인하고 안전판이 잘 마련됐을 때 하겠다라는 의지를 두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어떤 코멘트, 어떤 상황이 나왔는지도 짚고 가보도록 할게요. 연착륙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가능하다라고 힘을 줘도 될지 궁금하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뭐 비농업 공업이나 이 고용 지표를 보면 약간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반도체 고평가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주의할 부분, 이런 부분도 포인트 좀 짚어주실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연착륙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자산 가격보다는요. 결국에는 실업률이 많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물가가 안정되는 것. 그걸 이제 연착륙의 정의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내용들보다는 잠깐 한번 보시면은 일반적으로요. 물가가 높은 걸 때려잡기 위해서는 실업률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경기가 박살이 나게 되면서 물가가 안정되곤 했는데 이게 사실은 작년 초부터 경기 침체는 필수다, 필연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물가 안정을 위해서. 근데 참 독특한 일이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9%에서 3%까지 빠르게 안정이 되는데 미국의 실업률이 여전히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안정적으로 탄탄한데 물가가 안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건 여태까지 보지 못했었던 역사상 보지 못했던 기적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연착륙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가능성을 조금씩 높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가능성이 예전보다는 분명히 높아졌다고 보는데 여기서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방심하면 안 되는 단어가 라스트 마일이라는 단어인데요.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9에서 3까지 이게 작년 6월까지만 해도 빠르게 내려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3%가 작년 6월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이 2월이에요. 아직까지 2월, 3월인데 아직까지도 이 3%에서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하고 똑같냐면 골프를 칠 때 굉장히 그 홀에다 굉장히 빠르게 가까이 붙인 거죠.
그럼 야 이번엔 기록 나오겠다 했는데 갑자기 왔다 갔다 이제 이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그걸 언제 실수를 범하게 되냐면 빠르게 올라왔었을 때 너무 즐겁지 않습니까? 네. 기록 나오겠는데 이 조바심이 결국에는 망쳐버리게 되는데 만약 연준이 여기서 섣부른 금리 인하 너무 빠르게 섣부르게 승리를 선언했었을 때는 이런 것들이 되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을 키우게 되면서 이게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연착륙의 가능성은 높은데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 이게 연준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2월이 좀 계절적인 영향을 좀 받는다라는 것도 감안을 좀 해서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이번 2월달 고용 지표가 지난주에 발표됐는데, 네. 이거는 제가 봐도 헷갈리더라고요.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사실은 시장도 보고 싶은 걸 보더라고요. 네. 이게 왜냐하면 결국에는 지표 자체가 갑자기 레벨 다운된 것들도 있는데 이번 달 지표는 예상보다 좋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저희 같은 사람들도 어느 한쪽에다 무게를 두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게 사실상 데이터가 리비전이라고 하죠. 연초가 돼가지고 개정됐을 때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혼란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3월, 4월 데이터로 가게 되면서 조금은 더 클리어해지고 조금은 더 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2일 날 발표 예정인 CPI가 중요하다로 저희는 정의를 하고 그 이후에 시장 반응까지 봐야지 조금 더 판단이 명확해질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CPI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CPI에 나와 있는 주거비 관련 물가에 대해서 특히 이제 거기에 이제 자가 임대비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많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서비스업 관련돼서 중고차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물가도 함께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짚고 가도록 할게요. 소형은행들의 자산 건전성 이슈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지? 일단 정부 측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막고는 있습니다만 유동성 리스크에 대해서도 저희가 불거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된 뉴스를 주시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어느 정도로 저희가 경계를 하면 괜찮을까요? 네, 이게 결국에는 최근에 나오는 게 소형은행하고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상업용 부동산이 불안한데 소형은행이 여기 대출을 많이 해줬다. 상업용 부동산이 무너지면 소형은행이 무너지게 되면서 이게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요. 미국 경제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스템적으로 대형은행들은요. 자본이 탄탄하고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익스포저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럼 이쪽이 무너질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소형은행들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소형은행들의 유동성을 갖다가 보존해주기 위해서 작년에는 SVB 파산 이후에 BTFP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오늘 날짜로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이제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안전판이 사라지니까요. 근데 사실 이 은행들을 위한 안전판이 원래 있었어요. 그 제할인 창구라고 해서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줬던 창구가 있는데 그 창구가 이제 그 창구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좀 위험해지니까 이런 인식이 생기거든요. 네. 저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 창구를 은행들이 잘 쓰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연준에서 이 창구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내놓게 됐거든요. 그러면 소형은행들이 굉장히 힘들 때 BTFP가 없더라도 제할인 창구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좀 찾아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소형은행들한테 타격을 줄 수 있는 양적 긴축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상반기 말이나 네. 아니면은 하반기 초 정도에는 이 속도 조절이 좀 일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었을 때는 소형은행들 일부가 흔들리는 거는 피할 수 없겠지만 이게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로 퍼진다. 이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 이야기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죠. 전반적으로 환경에 대한 이야기에 둘러싸고 있는 재료들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뭐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팀장님. 네네. 그러니까 언제 네네. 몇 분이나 이거잖아요. 네네.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됩니까? 네, 일단 시장 컨센서스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 3월 달에 대해서는 파월 의장도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죠. 서두르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네. 했고 연준 위원들도 너무 금리나 러시아에 딸려가지 말자. 그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3월을 제끼고 가면 5월하고 6월이 나오게 되는데요. 5월 달 같은 경우는 이 매월 초에 고용 지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둘째 주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와요. 그럼 3월이 지나고 3월 FOMC가 20일 날인데 그게 지나고 나면 4월 첫째 주에 고용을 만나고 둘째 주에 물가를 만납니다. 네. 근데 그걸 보고서 5월 1일 날 바로 그 금리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가하고 고용 지표 데이터를 한 번씩만 보고 결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6월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두 번씩 데이터를 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보다 많은 데이터를 보고 싶다라고 하는 연준의 의중하고 만나려면 5월보다는 6월의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냐. 이게 컨센서스 상의 6월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고요. 이 6월 가능성하고 함께 6월, 9월, 12월
그래서 이제 3차례 인하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6, 9, 10일을 바라보고 있고 4차례를 말하는 사람들은 11월 7일 날에 FOMC가 있는데 5일 날에 대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1월을 제끼면서 오히려 7월 달을 포함시키는 거죠. 그러면 6, 7, 9, 10일. 그래서 3차례를 보는 사람하고 4차례를 보는 사람이 이렇게 컨센서스상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건요. 이 컨센서스가 수시로 변합니다. 그 컨센서스가 수시로 변하는 이유는요. 미국의 물가 지표가 시장의 예상을 깨게 나오는 경우나 내지는 지금 하나 조금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미국의 자산 가격입니다. 근데 이게 주식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게 네. 미국의 주택 가격이 지금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고점을 넘어섰거든요. 주택 가격이 올라갔었을 때는요. 여기서 금리 인하를 했었을 땐 주거비 부담을 더욱더 높이는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바라보게 됐었을 때는 컨센서스는 거기에 포커스를 두되 리스크는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금리 인하를 할 때 팀장님 폭 자체는 0.25%포인트 네, 그렇습니다.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0.25를 인하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시장이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으면 물가도 오지 그러면 금리 인하 못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금리 인하는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거는 여기서 만약 인하를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경기 침체가 찾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0.5, 0.5, 0.75 이렇게 큰 폭으로 인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네네.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연준 내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한 번씩 0.25씩 한번 탁 던져줘야 이게 나중에 크게 인하하지 않는 그런 리스크를 갖다가 좀 벌충해 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연내에 나오는 거는 팩트일 것 같은데요. 그 금리 인하가 나오면서 그 폭도 적게, 그 다음에 그 속도도 좀 느리게 이렇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월만큼만 놓고 본다면 컨센서스가 이번에 힘들다로 어느 정도 형성은 된 거잖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시장 변동성은 크지 않다. 그럴 것이다 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근데 이제 팀장님? FOMC 때 우리가 좀 볼 거는요. 네. 금리가 동결되는 것보다는요. 이 금리 동결보다는 보다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여기서 연준에서 이제 그 3월 달에 점도표라는 걸 내놔요. 네. 근데 점도표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프로젝션이라고 해서 성장률 전망이 나오는데요. 작년 12월 달에 미국의 성장률 전망을 연준에서는 1.4로 제시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올해 1분기 지금 성장률 전망이 2.5로 나오거든요. 연준의 전망보다 성장이 훨씬 탄탄한 겁니다. 연준은 올해 1.4라는 전망 하에 뭐라고 전망했냐면 점도표라는 데에서 올해 3번 금리 인하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1.4% 성장 전망 하에. 이게 약하니까 네. 3번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2.5가 되면은 오히려 이 폭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러네요. 이런 걱정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금리가 동결된다 이것보다도 보다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그 전망치가 있어요. 그 프로젝션 상에서 성장에 대한 전망과 점도표 상에서 얼마가 찍히느냐 이 두 개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 이야기도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안고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오늘 팀장님께서 저희 밖에서 얘기해 주셨죠. 일본 관련 질문 많이 받으셨다라고요. 예. 이제 엔화 그렇습니다. 움직임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증시 관련도 그렇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 마침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요. 네네. 환율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일단 환율이 이렇게 내려가게 된 요인을 몇 가지 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미국의 이제 성장이 둔화되는,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이 생각보다는 조금 약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미국의 성장이 둔화되고 미국의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은 달러가 약세를 보이게 됩니다. 글로벌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게 1번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 모멘텀이 여전히 양호하거든요. 이거는 원화의 강세 요인이 됩니다. 네. 달러의 약세와 원화의 강세 모멘텀이 만나게 됐을 때는 원달러 환율의 하락을 가져오게 되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볼 게 뭐냐면 환율이라는 게 다른 나라들하고의 수출 경쟁 정을 봐야 되니까 다른 나라 환율도 같이 컨닝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폐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시장에서 컨센서스로 도니까요. 지금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통화가 강세를 보이는데 다른 나라가 약세를 보이면 우리 수출이 무너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강세로 밀고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강세를 보이는데 다른 나라 통화도 강세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는 강세를 조금 더 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원엔 환율이 이제 원달러 엔원 환율이죠. 네. 이 환율이 좀 내려오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엔화가 달러 대비로도 약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원달러 환율이 빠른 하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보실 게 뭐냐면 일본 쪽에서는 마이너스 금리를 폐지하고 난 다음에 시장에서는 폐지 이후에는 얼마나 빠르게 긴축으로 전환할까 이 기대가 있는데 일본 중앙은행은 이걸 폐지하면서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누르는 힘을 갖다가 결국에는 금리 올리는 속도를 천천히 가져가려고 최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이거는 엔화가 마구잡이 강세로 가는 걸 좀 제어할 수가 있겠죠.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일본보다 중요한 건 결국에는 미국의 FOMC입니다. 네. 현재 금리가 많이 조금 더 내려갈 거 아니야? 성장이 둔화될 거 아니야? 이 모멘텀을 기대하면서 시장에서는 달러 약세를 프라이싱한 게 있는데 이게 이번 FOMC를 통해서 뒤집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무조건 환율이 이제 하락 쪽에 베팅해야 된다. 이렇게 뚜렷하게 클리어에 가져가시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립니다. 그럼 달러 수준과 외국인의 매수세도 영향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그간에는 뭐 반도체 보면서 많이 외국인이 환율에 뭐 오르락 내리락과 크게 상관없이 유입되는 모습 보여주는데 민감도 높아질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과거에는요. 네. 원화 환율이 높으면은 수출 기업들이 좋으니까 주가가 오르고 이제 이런 해석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오히려 이제 외국인들이 환플레이를 하면서 원화 강세 시에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의외로 더 많아졌던 것 같아요. 물론 자동차주나 반도체주에서는 일부 예외는 있겠지만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원화가 예를 들어서 마구잡이로 강세로 갈 것 같으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원화 강세가 많이 남아있으면 환차익을 기대하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원화가 강세를 보이더라도 그 폭이 크지 않을 것 같으면 환차익만 보면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업들의 개별 기업에 대한 펀더멘털에 주목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만 바라보면서 주식을 갖다가 전망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결국은 펀더멘털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벌써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팀장님, 그러면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떻게 투자자분들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셔야 될까요? 네, 제가 이제 그 환율 갖다가 이제 물어보실 때 보통 밴드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네. 연간 환율이 얼마에서 얼마까지 움직일까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180원에서 1450원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전망을 저렇게 하나. 근데 2022년도 네. 환율의 밴드가 네. 실제로 1180원에서 1450원이었습니다. 작년 환율 밴드가 1210원에서 1360원이었습니다. 환율이 미친 듯이 요동을 쳤다는 얘기죠. 위아래로. 금리도 마찬가지로요. 작년에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요. 3.4에서 5.0까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전망을 하면은 그게 무슨 밴드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금리나 환율이 굉장히 빠르게 요동을 칩니다. 그러면 이게요. 어떤 때는 고환율 고금리 바로 순식간에 저환율 저금리로 한꺼번에 이 환경이 바뀌게 되거든요. 환경이 순식간에 바뀌게 됐었을 때는요. 자산 시장이 받는 타격도 생각보다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2년에는요. 다른 주식들, 가치주는 탄탄했는데 오히려 성장주들이 굉장히 많이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고 지난해에는 가치주들이 부진했지만 성장주가 너무 좋은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게 금융시장의 환경이 수시로 바뀌게 되면서 나타나는 변동성입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포트 전략을 물어보셨잖아요. 포트 전략의 핵심은요. 결국에 한쪽으로 쏠리는 걸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지금 달려가는 테마에 너무 빠르게 올라타는 것들보다는 다양한 곳에 나누는 게 필요하고요.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변동성이 높아질 때 그 변동성을 잡아줄 수 있는 자산들, 예를 들어 금과 같은 자산들을 조금은 포트폴리오에 담고 가는 것도 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언해 말씀드려봅니다. 궁금하게 조언 받아봤습니다. 매크로 측면과 함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야기 쭉 이어봤고요. 저희 오건현 팀장님과 같이 인사드리면서 프로그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월 이렇게 마무리되는데요. 내일보다 건전한 시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